해경이 통영 어선 전복 사고 추정 시각으로부터 9시간 뒤에야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통행 선박의 오인 보고와 V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련병원 전공의 공백을 막기 위해 경남의 공중보건의사 6명이 부산과 서울 등으로 파견됐습니다. 정작 지역에선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2년 동안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영양교사가 남은 잔반을 억지로 먹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이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초광역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 올해 역정사업 14개를 선정했습니다. 3개 시도가 국비 확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7시 뉴스는 지난 주말에 일어난 통영 욕지도 어선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아직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요. 선장과 선원 9명이 모두 숨지거나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 선박은 사고 발생 추정 시각으로부터 9시간이나 지나서야 발견돼 구조 작업이 늦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선의 GPS 항적 신호가 끊긴 건 지난 8일 밤 8시 55분쯤. 해경은 이때를 유력한 사고 시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어선의 전복 사실이 파악된 건 다음 날 아침 6시 43분쯤입니다. 사고 추정 시각으로부터 무려 9시간이나 더 지나섭니다. 연락 두절 선박이 있다고 저희한테 팩스를 보냈거든요. 저희는 6시 29분에 연락 두절 선박이 생긴 걸 인지한 거죠.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사고 추정 시각으로부터 2시간 뒤인 8일 밤 10시 55분. 제주어선 안전조업국은 사고 선박에 12시간마다 하는 위치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고를 한 건 사고 선박과 함께 조업에 나섰던 같은 선단 소속 다른 선박이었습니다. 당시 동행 선박은 레이더에서 사고 선박에 어구를 표시한 전자 부위를 보고 정박 중이라고 잘못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선은 출항을 하면 안전조업국의 위치를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전국에 시간에 맞춰서 다 보고를 하셨어요. 사고 선박에는 선박 입출항 자동 신고 장치, VPS도 있었습니다. 일정 각도 이상 기울면 선박 위치 등 조난 신호를 자동으로 알리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사고 추정 시각 당시 해경 상황실에 조난 신호는 수신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VPS 장비를 고의로 끈 것인지 장비 고장인지를 두고도 수사 중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30km가 벗어난 위치에서는 VPS 작동을 100% 신뢰하거나 완전히 작동이 된다라고는 보장은 못하죠. 해경은 현재 진행 중인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면 수사본부를 가동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통영 욕지도 바다에서 일어난 어선 전복 사고로 4명이 숨진 가운데 나머지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을 안전해역으로 옮긴 통영해경은 오늘 선체 내부 정밀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해류 등을 감안해 매물도 방향 35해리로 수색 범위를 정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어선 스크루에 그물이 감겨있는 점을 토대로 선체 이상과 기상 악화 등의 가능성을 두고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5,000명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들도 파견하기 시작했는데요. 의협은 의료 현장에 혼란만 더 불러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기준 전국 100개의 수련병원에서 계약 포기 등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 92.9% 수준인 약 12,000명입니다. 정부는 이 중 5,000명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선 발송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발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입니다. 일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의 이딴 사직 조짐에 대해서도 의사가 환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150여 명을 20개 상급 종합병원에 우선 파견했습니다. 의협은 이에 대해 PA 간호사 정책에 이어 또다시 의료 현장에 혼란만 불러올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도 계속 늘어 전체의 30%에 육박하면서 집단 유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나서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학생들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이상 대화는 어렵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정부 정책 대응 방안 등을 놓고 오늘 다시 긴급 총회를 시작한 가운데 비대위의 결정이 타 의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4주째 접어들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수련병원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역 공중보건의를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보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인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의료 공백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보건소를 의료원 형태로 운영하는 산청군 보건의료원. 지난해 1년 넘게 공석이던 내과 전문의를 가까스로 채용했지만 또다시 의료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공중보건의 2명을 서울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서울대병원으로, 외과 의사는 삼성 서울병원으로 가 한 달간 환자를 돌봅니다. 당장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응급실 최소 운영 인력은 4명, 파견으로 1명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응급실에서 뺄 수가 없는데 지금 그걸 빼가지고 4명이 돌아가든가 3명이 돌아가야 돼서 저희도 정신이 없어요. 경남에서 파견된 공보인은 모두 6명. 산청 2명을 포함해 거창과 의령, 창녕과 진주 각 1명이 서울과 부산, 전남 등으로 파견됐습니다. 이들 보건소는 보건지소 인력의 순환 근무를 통해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갑자기 다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응급실은 돌아가고로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또 진주로 가야 되는 입장이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4주째. 지역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공공병원 연장진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연장진료를 시작한 마산의료원은 하루 평균 8명 안팎의 환자가 늘어나는 데 그쳤고 진해 해군 해양의료원은 1명의 민간인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반면 민간 2차 병원은 환자가 몰려 과부합니다. 의사 수도 부족하고 의료 장비도 민간에 비해서는 부족하고 그런 인프라가 안 되니까. 강대강 대치를 보이는 의대 증원 문제. 소외된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배려나 지방 공공의료를 살릴 대안 마련은 이번에도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집단 사직을 결의한 부산 지역 한 의과대학 교수진이 병원 현장이 한계 상황이라며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대 개강이 다음 달까지 미뤄지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도 불가피한 상황. 수술 건수가 줄어든 부산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리 조직 영상실부터 해부학 실습실까지 수업이 한창이어야 할 의대 강의실이 모두 비었습니다. 부산대 의대는 학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로 3주째 개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달을 넘기면 대규모 유급이나 휴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전원 사직을 결의한 부산대 의대 교수진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료진은 물론 교육 여건을 보장해달라는 의대생들도 함께했습니다. 교수들은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당직을 서며 맡고 있지만 현장은 이미 한계선을 넘었다며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필소료 대책과 의대 정원에 대한 진실성 있는 사회적 합의만이 전공의와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협박과 급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또 내부 논의 없이 의대 정원을 2배 확대하겠다고 밝힌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는 사퇴 촉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수술 건수와 병상 가동률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부산대 병원은 이달만 100억 원대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부산에서는 부산대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 등 9명이 배치돼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부산대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을 결의하는 등 정부 의대 증원 방침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라며 민주당 공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도 반미 종북 세력의 국회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됐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김보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공천을 향해 폐륜 공천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오늘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라고 했습니다. 폐륜이 뭐죠? 폐륜 홍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제가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장동혁 사무총장도 폐륜하면 현실 정치인 중에서 딱 한 명이 떠오른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기형적 선거제도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반미 종북 세력의 국회문을 열어주는 종북 횡재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통해 준연동형을 강행해 국회를 반대한민국 세력과 파렴치 범죄 혐의자들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사실상의 선거연대에 대해서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달 남은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을 이번 총선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운 데 이어 오늘 오후 경기도 고양을 찾아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호주대사 내정자가 출국한 것을 두고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해외 도피라면서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외교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과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홍성과 천안에서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추재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내정돼 출국한 데 대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받다가 공권력을 동원해 해외로 도피했다는 겁니다.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활용해서 범인을 도피하고 참으로 한심하다.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폐륜 정권의 행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피의자를 빼돌린다고 의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충남 홍성군과 천안시를 차례로 찾아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5대 실정으로 꼽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전 총리를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에서 탈락한 전해숙 의원은 민주당의 특정인의 방탄과 특정 세력의 호위만 남았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에서는 새로운 미래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개혁신당은 2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 선거구 16곳의 여야 대진표가 내일 최종 확정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마지막 남은 김해갑 선거구에 권통일, 박성호 예비후보 간 결선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에서 김기태 예비후보의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다음 주 초까지 진보당과 단일화를 마무리합니다. 개혁신당은 거제와 양산갑 두 곳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손명순 여사의 연결식이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연결식 뒤 손 여사는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됐습니다. 연결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손 여사는 지난 7일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이 미래 신성장 사업 육성과 초광역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 올해 역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3개 시도는 국비 확보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년차를 맞은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올해 핵심 프로젝트로 3대 분야 14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3대 핵심 분야는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초광역 인프라 구축, 인재 육성과 관광 플랫폼 공동 추진입니다. 14개 협력 사업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수소 배관망 등 에너지 산업 구축, 1시간대 광역 철도망 구축,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등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항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울산과 경남은 제조와 실증에 주력하고 부산은 기술 향상과 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산업을 위해 수소 배관망을 연결하는 수소 산업 벨트가 구축됩니다. 에너지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미래 에너지인 수소와 생산, 활용, 보급 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도약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의 경우 부산, 양산, 울산 간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울산과 부산, 창원을 잇는 대심도 철도 등 1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철도망이 확충됩니다. 어느 지역 하나 소외됨이 없도록 편리한 철도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2027년까지 경제성장률 3%, 통행시간 1시간 등을 달성해 동부가 8대 광역 경제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객 인재가 오히려 부울경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공동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역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 중앙부처 설득과 국비 확보에 3개 시도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이 주된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이른바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넉 달 연속 줄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중 40대는 지난해 11월 처음 감소한 이후 지난달까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보이며 20대 이하 청년층은 18개월째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으로 한 달 전보다 16만여 명이 늘어난 1,55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영양교사가 아이들에게 급식 잔반을 강제로 먹여 아동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영양교사는 남은 반찬을 숟가락에 얹어주는 정도였고 관련 지도를 중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지난달 아이에게서 영양교사가 급식 잔반을 억지로 먹게 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잔반 처리를 위해 식판 한 곳에 모은 음식도 남기지 말라며 먹게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 뒷목을 잡고 남은 잔반을 억지로 먹였다. 방법은 잘못됐지만 교육의 일환이라고. 잔반을 억지로 먹거나 음식을 남겼을 때 식당에서 기다려야 했다고 진술한 학생은 현재까지 모두 8명. 시기는 해당 영양교사가 이 학교로 온 2021년부터 2년 동안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달 조리사가 손을 씻지 않고 식재료를 다듬는 등 위생 문제가 지적받으면서 뒤늦게 학대 정황도 드러난 겁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골고루 먹일 수 있는 거는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게 맞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다. 저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 이야기했을 것 같고. 해당 영양교사도 반찬을 숟가락에 얹어주는 정도였고
관련 지도도 1년여 만에 중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숟가락을 쓰면은 김치라든지 나물 반찬들을 올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22년도에도 민원을 받고 난 뒤로부터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경찰에 해당 영양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며 경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강압적인 급식 지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요즘 전국 대학가에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산하고 있죠.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교실이 아닌 휴게실로 들어섭니다. 손에 아침밥을 받아들고선 친구들과 3-4-5 모여 식사를 합니다. 오늘 메뉴는 찹쌀로 만든 약밥에 유산균 음료. 부모님이 원래 아침밥을 안 먹으셔서 걱정하셨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잠 대신 밥을 택한 학생들. 성장기 체력 증진은 물론 주의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긴 하는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 지원해주니까 딱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학생 한 명당 한 끼 예산은 3,000원가량으로 주로 간편식이 제공됩니다. 아침밥 준비와 배식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맡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같이 협의하고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 누구 한 명의 업무가 아니라 다 같은 마음으로. 전북교육청은 아침 급식 사업을 중학교 15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아침밥은 청소년 식습관을 개선하고 학부모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지역 축제장의 먹거리 장터는 비싼 값이 당연시 되고 있는데요. 5,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전남 광양의 매화 축제장에서 추억의 도시락 등 저렴한 먹거리가 등장해 인기리의 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이 사라진 축제 현장을 유승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제장 부스 한켠에서 달걀 프라이와 소세지전을 즉석으로 만들어냅니다. 갓 지은 쌀밥 옆으로 무생채와 멸치볶음, 매실 장아찌 등을 함께 담으면 추억의 도시락이 완성됩니다. 양도 많아 한 끼 식사로 거뜬합니다. 매실도 적당히 들어가 있고 먹으면서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추억의 그 생각나는 맛인 것 같아요. 도시락 가격은 5,000원. 입장료 5,000원을 내고 다시 돌려받은 상품권으로 도시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긴 줄이 늘어서 준비한 도시락 300개가 일찌감치 완판됐습니다. 인터넷 봤는데 거기에서 또 이 도시락이 괜찮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먼저 축제에 오신 분들이. 그래서 한번 찾아오게 됐습니다. 매실 주산지인 만큼 매실 주류와 매실청을 이용한 매실 하이볼, 광양 닭구이 등도 입장권 가격인 5,000원으로 맞췄습니다. 공식 부스에서부터 가격을 낮춰 바가지 요금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너무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보다 더 일찍 소진되는 이런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인접한 구례군에서도 산수유 축제 점포를 모집할 때부터 음식값을 평가에 반영하면서 축제장 음식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한 해 축제의 시작인 남녘꽃축제에서 저렴한 축제 음식이 호응을 얻으면서 다른 축제장의 바가지 요금 근절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지난달 충북 청주에서 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목사가 구속됐는데요. 이 목사가 또 다른 지적장애인 부부를 학대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의 교회 부지에 50대 장애인을 감금한 뒤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목사. 경찰 수사 결과 교회 안 비닐하우스에 살던 또 다른 지적장애인 부부를 학대하고 돈을 뜯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목사는 부부의 돈 6천여만 원을 본인이 관리하겠다면서 빼앗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년간 별다른 보상 없이 밭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밥 깔아라 그럼 밥도 갈고 그랬어. 이름만 시켰어. 장애인 부부는 직장을 다니면서 모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일일이 보고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애인 기관을 통해 피해자 4명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목사를 상대로 횡령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통해 확인한 사항이 있었으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목사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고 교회가 팔리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 대표팀 내홍의 중심에 있던 이강인 선수가 3월 A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시로 사령탑을 맡은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이 축구팬과 팀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며 다시 하나된 모습의 대표팀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안컵에서 이른바 탁구 사건으로 주장 손흥민과 갈등을 빚었던 이강인이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황선홍 임시감독은 3월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 나설 23명의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의 이름도 포함됐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과 충분한 소통을 했고 축구팬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태국전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우리 이 축구 팬 여러분들과 또 팀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싶어 하고 보듬어 안고 또 화합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선발을 했습니다. 새 얼굴 발탁도 눈에 띕니다. 특히 지난 시즌 K리그 득점왕 주민규는 34살 나이에 생애 최초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매 시즌 뛰어난 득점력을 자랑하고도 벤투, 클린스만 전 감독들에게 번번이 외면당했던 주민규는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마침내 국가대표에 승선했습니다. 주민규 선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3년간 리그에서 50골 이상 넣은 선수는 지금 전무하고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광주의 선두돌풍을 이끌고 있는 미드필더 정우현도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고 황선홍 감독과 함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백승호도 A대표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축구대표팀은 18일 소집돼 태국과의 2연전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오는 5월 개청할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경상남도의 준비 미흡을 질타했습니다. 박 지사는 오늘 경상남도 정책협업회의에서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관련 계획은 물론 실체도 없이 말만 무성하다며 관계부서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박 지사는 또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우주항공청 배후도시 건설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5주년 3.1운동 재현 행사가 진주와 사천, 고성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15일 진주성 순위단에서는 거린 기생 독립단 만세 의거 행사가, 19일 고성 회화면에서는 배둔장터 만세 재현 행사가 진행됩니다. 사천에서는 오는 21일 사천초등학교 졸업식 축구 경기 중 시작된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마련됩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사천시 곤명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학교 통학버스와 5톤 트럭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20대 통학버스 기사와 중학생 6명 등 7명이 팔 골절상 등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의 하나로 하동구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올해 16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말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3종류 건설기계, 2004년까지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국가재난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최근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한 의료 공백을 묵묵히 메우고 있는 경남의 공공의료기관
마산의료원의 의료진들을 만나봅니다. 창원 도심 속에 자리한 경남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마산의료원. 1914년 문을 연 뒤 110년 동안 경남 도민의 건강을 지켜왔는데요. 코로나19 위기 속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확진자 격리병동 등을 운영하며 팬데믹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면 이런 생각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민간병원이 코로나19 격리병상을 쉽게 내놓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공공의료시설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하면서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공공병원 역할이 이런 거구나를 더 절실하게 저도 한 번 더 생각해 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환자가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가 없어도 전담 간호 인력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 마산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보호자 없는 병실이었죠. 보호자 없는 병실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구축을 했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역할을 던지게 되었던 상황이죠. 마산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후 정상 진료를 시작하며 병상 가동률 65%, 하루 환자 수 700여 명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도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대응 체제를 유지합니다. 평일 외래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주말에도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에서 근무를 짜서 밤 8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른 대학병원에서 전원 문의 오는 분들은 많이 늘었어요. 전공의 파업하는 병원에서 당장 수술하고 퇴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평소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공공의료는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OECD 국가 중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표준 치료 체계를 구축해 과잉, 과소 진료를 막고 지역의 의료 발전과 의료 서비스 격차를 위해서도 공공의료 확충은 필요합니다. 병실이 늘면 당연히 의료진 숫자도 많이 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중등증 환자, 중증 환자도 볼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최신 진료, 의료의 질을 높여서 환자분한테 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원은 매출보다 공공성에 중심을 두는데요. 적자만 나는 지역의료원이 왜 필요한가의 물음에도 의료진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환자를 돌보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과 탈핵 경남 시민행동이 오늘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주년을 맞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에도 원전업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원전 수명 연장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창원시 진전면 한 주택에서 80대 전모 씨가 농기계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전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 씨가 무게 150kg의 관리기로 텃밭을 갈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하동군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도 압수했습니다. 창원 진해 웅동 1지구 사업과 관련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구해 해임된 경남개발공사 전직 간부 A씨가 진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A씨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경남진호위는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됐지만 해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결론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늘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함안과 창원 지역 수박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들은 최근 기상 상황 탓에 생육 부진과 수정 불량으로 수박 농가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5대 농협중앙회장에 경남 합천 출신인 강호동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강호동 신임 회장은 오늘 서울 농협 본관에서 취임식을 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강 회장은 농업 생산과 유통의 혁신을 이루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펼쳐집니다. 창녕군은 애초 다음 달 11일부터 행사를 열 예정이었지만 겨울철의 잦은 비와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꽃이 빨리 필 것으로 예상해 축제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9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는 낙동강 용왕대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지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지형적 영향을 받는 서부 내륙의 높은 산지에서는 내일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5도로 예년보다 높겠고요.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18도까지 크게 올라 4월 초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5도, 밀양이 3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3도, 의령이 14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도, 거창이 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12도, 하동 1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당분간 기온이 점차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뉴스는 뉴스7 경남입니다.